안녕하십니까. 우영표 작가입니다. 한번 읽어봤습니다. 미국인 만든 가난. 어떤 책인지 한번 간략하게 먼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 빈민이여 들고 일어나자. 그러니까 빈곤은 로 임신권을 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빈민의 착취 대신 주자. 라고 하는 게 이 책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이거 외에도 이 미국 사회의 가난이란 문제에 대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불쌍하라는 정도로 그치는 거에 비해서 이 저자는 그렇다면 그렇게 되었는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누가 이익을 보는가 하는 걸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분석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빈곤층을 관찰한 저의 아주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들은 여기까지만 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이 프롤로그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난에 대한 책은 가난한 사람의 다 100년 넘게 이런 식이었다. 1890년 제이컵 리스는 뉴욕 혹독한 환경을 기록하고 잠든 꼬질꼬질한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서 세상에는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글을 남겼다. 거부할 수 없는 증거를 내세운 이들은 우리가 가난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왜? 라고 하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 사실 대답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난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쓴 건 알겠는데 그 이유, 왜, 경제적 구조 한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그동안 좀 별로 없지 않았나 라고 저자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가난한 책이지만 가난한 사람들만은 듣는다. 대신 가난하지 않은 반대편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어떤 이들이 삶을 살찌우기 위해 어떻게 다른 이들의 삶을 피는지에 대한 책이다. 굉장히 어따를 압축해주는 이 네 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문제, 그러니까 뭐 게으르다, 뭐 노력을 안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이 사람들을 가난하게 이득을 보는 다른 계층이 있다. 구조 이렇게 고착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자의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계속 보면 이제 중반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을 가난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어떤 방법을 쓰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미대한 책인데요. 이것도 크게 좀 다르지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 많아서 가난이라는 문제의 이 가난은 통증, 육체적 통증, 몸 펴서 노인과 환자가 변개되는 재택간병인과 간호조무사에게는 허리 통증으로 체감된다. 우리의 주문을 받고 물건의 바코드를 찍는 동안 서 있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발과 무릎의 고통이 체감된다. 암모니아와 트리클로산이 있는 제품으로 우리의 사무실, 건물, 집, 호텔, 객실을 청소하는 피부 발진과 편두통으로 체감된다. 여기서 굉장히 이 저자의 굉장히 그 관찰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보통 뭐 가난하면 그냥 힘들어요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가난이 사람들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가난은 트라우마를 남긴다. 그런데 사회는 그걸 치료하는 데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고통에 대처할 때가 많다. 가난은 통증일 뿐만 아니라 불안정이기도 하다. 지난 20년 동안 임차인들의 소득은 하락했지만 임대료는 치솟았다. 여기 굉장히 우리나라랑 비슷하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그러니까 일정 조건을 갖추면은 뭐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전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중산층의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고 정말 그거보다 더 못한 정말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은 이런 거를 신청할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니면은 신청할 기회를 제대로 찾지 못한다든가 하는 그런 불합리한 구조가 있다라고 이렇게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 읽으면 했던 건 사를 많이 했구나 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물론 100% 내용을 공감하기 어렵던 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권력을 쥐어주자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이게 뭔가 이거 좀 너무 좀 나갔는데? 라는 생각을 좀 일부 하게 된 내용도 잠시 후에 보시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그 문제의 성격, 저자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난은 쪼그라든 삶과 인성이다. 가난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삶의 나머지 부분에 마음을 쓸 여력이 없다. 가난은 사람들에게서 안정과 안락만 박탈하는 게 아니라 지적 능력 역시 앗아간다. 좋은데 가난에서 배움의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말 가난이 형을 쪼그라뜨리고 인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식주가 해결이 돼 간에서 인심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저도 이제 문제아라고 하는 같은 반 친구들을 보면은 굉장히 뭐 이렇게 부유하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부잣집 문제아도 이제 분명히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가난한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 일을 하라고 아이에게 신경하지 못하는지 뭐 이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경제적인 환경 자체가 이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점을 저는 어렴풋이 느꼈었는데요. 이 저자 역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은 쪼그라든 삶과 인생이다. 뭐 맞는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왜 더 많이 진보하지 못했는가라는 챕터, 그러니까 두 번째인데요. 여기서 저자는 이입니다. 미국에서는 결혼이 사치품 비슷한 것이 됐다. 결혼은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에 이를 수 있다는 믿음이 이루어진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 내에서 혼인율이 낮은 것을 그 주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부유한 사람들 주택 보유율이 높은 것은 부유함의 주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 과연 미국만의 이야기는 듯합니다. 우리는 결혼이 식품으로 이렇게 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배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에는 말 그대로 뭐 중매를 해서 이제 가난하게 시작하는 게 있었고, 사랑으로 이렇게 가난하게 단칸방이라고 방 하나에 월세 내고 뭐 사글세 내고 이렇게 시작해서 점점 집을 불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게 이제 많았었는데, 최근의 경우에는 아예 그렇잖아요.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번듯한 아파트 또는 번듯한 직장, 안정적인 직장이 없으면 생각하지 못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워낙에 어떤 그 물질적인 게 이제 결혼의 어떤 조건으로 계속 걸리는 그 현실이 됐기 때문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미국에서는 결혼이 사치품 비슷한 것이 됐다라는 분,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이 점점 사치품 비슷한 것으로 됐다라는 걸로 크게 무리가 없다. 계속 보겠습니다. 84제 보면 미국의 많은 복지 정책이 가족적으로 설계돼 친척과 거주할 경우 감액된다. 가난이 끈질기게 이어지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 미국의 어떤 그 생활 보조금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거를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해야 되는데요. 약간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보조금자가 친척과 거주 감액된다. 이게 아이가 가면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주고 더 많이 지원줘야, 그래야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의 뭐 그나마 이 친구를 모르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더 사랑을 주고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발 잘하고 더 이렇게 인성 좋아지고 어떤 배움의 여건도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하는 일이 가능할 텐데, 여기서는 친척과 경우 간다. 그러면은 아이 입장에서도, 그리고 그 친척이도 굳이 친척 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나는 아이는 집에 그런 같은 거는 뭐 위탁 가정 해서 뭐 4-5명 한꺼번에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그런 집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러니까 히어로 주인공들이 히어로가 되고 이제 하는 그런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오히려 이제 가난을 계속 이렇게 이어지 만드는 어떤 구조로 이제 작용하고 저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조가 경제의 앞길을 가로막는다고 우리 배가 전속력으로 달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기업이 이 모든 낡고 거추장스러운 노조를 치워버리며 모두의 배를 불리게 해줬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노조에 대해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노조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이익이 줄어들고, 그래서 오히려 이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안 된다, 궤변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해보면 우리나라에도 맨 처음 월화토일 중에서 일요일 빼고 토요일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주 5일째 근무를 하자라고 했을 때 각 기업들의 반응은 아니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망한다 라고 하는 게 이었습니다. 최근에 근무 시간을 일주일에 몇 시간으로 하자라고 하니까 또다시 기업들은 아니 이렇게는 기업의 성이 올라갈 수가 없고 기업 다 망한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해도 견딜만하고, 그리고 휴일이 늘어나고 더 많아진다는 게 국가 경제에 그렇게 나라가 망할 정도는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이 노조가 이렇게 입혀지고 강림면 기업들이 망한다 라고 이렇게 기업들이 얘기하는데, 저자는 그렇지 않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고 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그 노동자의 등장은 규범의 연장도 규범으로부터의 일탈도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노동자들에게 뒤집어 씌울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려는 기업의 본볼입니다. 우버, 도어대시, 테슬라, 레빗 같은 플랫폼들은 자신의 노동자 독립적인 계약자 업무상의 책임을 더 많이 떠맡도록 강요. 이들은 자기 자동차를 제공해야 하고 휘발유를 구입해야 하고 아우면서 동시에 강도 높게 감시한다. 이 말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들 있잖아요. 하는 그 배달 수수료는 이게 보통 보면은 뭐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는 배달 수수료 500만 원 벌었어, 1000만 원 벌었어 뭐 이런 글이 올라오기도 하고 해서 이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많이 버는 거냐, 그래서 니네 뭐 무단으로 이제 불법에다 속운전, 난폭운전 그렇게 하는 거냐 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는,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노동자들이 자기 목숨 걸고 이제 배달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 주문을 받고 이렇게 배달가 만약 교통사고가 나서 혹시라도 사망을 한다라고 했어요. 배달의 민족에서 이 주문을 갔었으니까 우리가 정규 노동자의 준해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보험에서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배달을 하게 되면은 그 유상운송보험료가 1년에 몇백만 원 정도 수준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하다. 왜냐면 제가 쓴
따르면 그 배달하는 사람들은 그 기업의 주문을 받고 하는 그 당시에는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배달의 민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배달 플랫폼들은 정말 정규직의 여러 가지 4대 보험을 지급할 의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스템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독립적인 사업자. 그래서 여기서 저자도 이 가로 열고 죄송 독립적인 계약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노동자, 그러니까 플랫폼에 차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이건 그 엔잡러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다 라고 이렇게 강을 받았었는데 사실 이렇게 현실에서 그 플랫폼들을 이렇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 보면은 이거는 일을 책임을 지지 않는구나 기업들이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많지 않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이 배달 수수료를 받기 위해 정말 과속을 해야 되는 그런 오토바이 배달원들 이런 사실은 또 이제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정말 그 횡단보도 뭐 이렇게 파란불에서 사람들 건너고는데 그 사이를 지나는 오토바이를 보면 굉장히 화가 나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게 없는 상황도 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비용을 치르도록 강요하는가라는 네 번째인데요.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 주문처럼 되뇌어야 간단하다. 누구에게 이익인가? 어째서 당신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지 않는가? 어째서 당신은 이사하지 않는가? 어째서 당신은 그런 악성 대출을 끊어내지 못하는가? 라고 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것은 누구의 배려? 보통 이제 범죄 관련되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돈을 따라가라. 그럼 범인이 나올 것이다. 마찬가지. 누구의 배를 있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약을 할 때는 이 생각돼 있는데 뭐 대출에 있어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더 불이익을 받고 하는 이자를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이 주택에 있어서도 이 점점점 더 열악한 환경으로 몰리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해 주는데 그 부분은 이제 생략돼 있습니다. 저자가 하는 질문은 이것은 누구의 배를 불리는가? 이 부분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열악경에 처하도록 만드는 거는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게 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배를 불리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사들이 뭐 돈을 따라가라 하대로 이것은 누구의 배를 불리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이 범인이다. 그 사람이 장본인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자는 이거 누구의 배를 불리는가를 봐야 되고 이들이 가진 그러니까 그 장본인들이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옮기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연방 보조금에서 가장 큰 이득을 수혜하는 가정이다. 고용주가 지원하는 의료보험을 이루려면 직업, 보통은 대학 학위가 필요한 직업이 있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감면 혜택을 누리려면 집을 구매할 능력이 있어야 할 규모의 주택대출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가장 규모의 감을 받는다. 이건 미국 사회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회가 좀 굉장히 비슷하다, 유사하다라는 인상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세금들은 역진적 가난한 사람이 소득에서 더 많은 비중을 내도록 되어 있다. 소비세. 가난한 사람은 두 가지로 가장 호되게 타격을 입는다. 첫째, 가난한 가정은 저축을 할 여유가 없지만 부유한 할 수 있고 실제로 한다는 가족은 자동적으로 일부만을 지출하는 가족에 비해 소득의 더 많은 비중을 소비세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부유한 가정은 돈을 쓸 때 서비스를 더 많이 소비하고 가난한 서비스가 더 많이 딸린 상품을 더 많이 소비한다. 이건 세금에 대한 약간의 기초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대목이 있고요. 제가 이분을 읽으면서 역시 똑똑한 사람은 다르구나 감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설명드리자면 누진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소득이 적은 게 내고 그 소득이 말로 세금을 더 많이 내고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소득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이 있어요. 1,000만 원 버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7, 8% 내게 하고 1억 이상 벌었다, 5억 이상 라고 하면 한 20%, 30% 이게 점점 이렇게 세금을 내는 비율이 올라가는데요. 이거는 어떤 그 조세 부담을 통해서 부하게 사회에게 돌린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생각해 볼까요? 그건 누구에나 공평하게 10%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제일 돈이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 공평하게 10%씩 부가세가 붙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한테 10% 부가세가 붙는 건 굉장한 어떤 부담이 될 텐데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전혀 부담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소비세, 그러니까 가스 비용, 식료품에 대한 비용 이렇게 해서 부가세가 붙고 각각 이렇게 힘이 붙는 제도 자체는 이거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가난하게 만드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딱 하고 있습니다. 저도 누진제가 뭔지는 알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세로 딱 적용된 세금이 이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어떤 이런 소득을 조금 더 차이가 격차가 나게 만드는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는 전혀 정말 상상치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역시 이 저자는 한동안 이 가난을 관찰해 오면서 이러한 분이성이 있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똑똑한 사람은 다릅니다. 부러울 때다. 우리 대부분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게 당연한 거니까.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백인이거나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를 유리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우리는 자수성가는 어느 정도까지만 가능하다는 걸 근성과 극기 정신, 각고의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진부한 이야기는
아이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괜찮은 충고지만 그걸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만들었던 동영상 중에서 노력의 배신 이라는 것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면은 이 부분을 더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노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근데 노력의 배신 세계에서는 그런 거 아니다. 노력은 정말 한다고 해서 뭐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 가 있고 성공을 하는 거 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도 안 되는 단지 4%만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4%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겠느냐라고 그렇게 노력의 배신에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런 걸 당신도 나도 알고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공을 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백인이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를 두거나 연줄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 가혹한 현실도 저자는 계속 이야기.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인맥을 쌓는다거나 뭐 대학 교육을 받는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까? 보통 보면은 미국 대학생들은 학점 대출을 받아서 취직하고 나면 그거 갚는 것도 이제 허덕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주 부잣집의 경우에는 학자금을 부모님이 다 대줘서 이렇게 회화 시간에 따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 벌어야 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시간 대학 교육 4년을 받는다고 해도 취할 수 있는 수준이 굉장히 달라지겠죠. 저자는 이런 점을 가난한 사람들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거라고 복지적인 의존성을 만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확대하는 건 사회주의와 독재로 이제는 파멸 행위라고 선동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은 설득력이 있어서가 우리의 삶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는 뼈아픈 진실을 외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것도 참 이게 한번 생각해보죠. 선생님이 어떤 미워합니다. 그래서 야 너 쟤랑 친하게 지내지 마. 쟤랑 친하게 지내면은 내가 네 성적 깎아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선생님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다른 아이들은 그 아이와 친하게 지내지 않음으로써 내가 선생님의 미움을 받지 않는구나. 저 아이가 미움을 받아서 다행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시스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가난의 어떤 그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여러 복지라든가 사회적인 체제라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많이 배웠다는 다른 분들이 아니냐면은 이 세금에 대한 의존성만 가지게 되는 거라서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는 더 나쁜 결과가 올 거야. 기회를 확대해줘서는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쪽 구석에 우리는 가난하지 않으니까 다행이야 라고 안심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우리나라에서 비근한 예 그리고 아주 교양 없이 하는 이야기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를 데리고 가는 부모님이 굉장히 폐지를 줍는 힘들게 이렇게 삶을 이어가는 그런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야기 한다라고 하는 부모님이 뭔가 이 편을 가지는 거죠. 나는 저렇게 안 될 거야. 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저자도 우리 삶이 가난한 사람의 삶과 서로 맞물려 있다는 뼈아픈 진실을 외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사실 그 이야기가 굉장히 폭력적이잖아요. 그거하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는 사회. 그래서 그걸 갖고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사람이 나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저자는 이제 챕터별로 우리는 어떻게 기회를 구입하는가 가난장 종식에 투자하라 빈민에게 권력을 담장을 허물자 등등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책을 읽어보고 그 뒤에 내용을 확인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가난은 육체적 통증과 트라우마, 두려움의 원인이 된다라는 저자의 이야기 그리고 가난으로 누구의 배를 불리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누진스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는 아주 깊은 통찰력 감탄을 했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제안을 보면은 1번 기본적인 놈의 투자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1770억 불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대략 한 230 됐는데요. 230조만 이 가난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 이 돈을 한다고 과연 그게 해결이 될까 하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욕했던 우리의 삶을 그들의 삶과 이 부자놈들의 그 계획이야 나쁜 그 속셈이야 라고 하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안이 좀 과격한 거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2번 제안을 보면은 미국 노동자에게 권력을 주고 주택 접근성 확대를 하자.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에게 주자라고 한 약간은 좀 이것도 주장이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제도를 만들어서 이 고용주와 노동자 너무 불공평하지 않게 시스템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게 미국 노동자뿐만이 아닌 거다. 얼마 전에 그 신문을 보니까 2차 전지 기업에서 이익이 많이 나고 작년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상도 작년에 비해서 성과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 라고 이제 립 서비스를 했는데 크게 변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굳이 미국뿐만 아니라도 노동자뿐 아니라 일명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그런 사무직
이 근로자들도 어떤 그 권력을 많이 이렇게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노조, 그러니까 합법적인 어떤 틀 안에서 정규칙대로 움직이는 노조가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길수록 여러 가지 그 바도 강화되고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회사에 충성을 하면 너는 뭐 임원까지 회사 다닐 수 있어, 종신 고용이 가능해 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7, 80년대까지. 그런데 90년대 말에는 IMF를 통해서 이렇게 평생 직장이란 건 없구나, 같이 잘 근무하다가도 조금만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지면은 우리는 바로바로 잘리는구나, 이렇게 근로자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조 들고 하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결과였던 거죠. 어떤 기업에서 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돈 못 버는 회사들 니네 다 그 희망퇴직 내가 시키라고 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가 그렇게 근로자들의 삶과 안정적인 직장을 보장해주지 않는데 왜 근로자들은 회사를 잘 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왜 회사가 정한 규칙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가 라고 하는 거를 의문 있는 게 타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역시도 노조의 활동은 좀 더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보면은 이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자는 출산 선택권을 부여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저자의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경단녀라고 하죠. 경력 단절 여성.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렇게 아이 가지게 되고 출산하게 되면 그 동안에 경력하는 것들이 어떤 그 금전적 가난하게 될 가능성을 더 높여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그 임신 중절 수술, 그러니까 폐수술에 대해서 지금 아직 불법으로 규정되나요? 하지만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지 않다. 출산 선택을 부여하는 게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 옵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제안하는 거는 빈곤을 다른 계층과 통합하자, 소셜 믹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몰려있게 되면 그 집의 집값도 떨고 생활 환경도 더 열악해지고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이 부자 사람들과 이렇게 소셜 믹스, 그러니까 함께 모여 살게 만들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험적으로 이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역에서 보면은 아파트를 재건하거나 새로 이렇게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임대주택을 같이 이렇게 지으로써 그러니까 비싼 값을 지불하고서 들어간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과 임대주 소득층이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좀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뭐 임대주택은 뭐 벽을 따든가 출입구를 다르게 한다든가 알게 모르게 좀 차별을 두고 있어. 그래서 그리고 소셜 믹스가 과연 효율인가 라고 하는 거는 이건 밝혀진 게 이것도 소셜 믹스 저자가 제안하는 어떤 그 제안 사항이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책값을 보면은 32,0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책이 하드커버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그러니까 뭔가 읽으면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 되는 듯한 아주 좋은, 그러니까 이 감성적인 면을 자극한 아주 좋은 책이기도 합니다. 전체 400페이지를 조금 넘는데요. 이게 좀 아쉬웠던 거, 100페이지가 참고문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의 말, 그러니까 에필로그, 누구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이 주석이 10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4분의 1을 적이고 나머지 300페이지가 되고 이런데요. 이게 이래도 되나? 그러니까 똑하신 박사님이 쓴 책이니까 참고문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것도 좋은데 글자를 조금 더 작게 해가지고 좀 더 책값을 좀 낮춰주셨다면 더 좋았지 않을까. 사실 그 책 한 권 뭐가 비싸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15,000원 정도의 책도 어떤 책들은 비싸게 느껴지고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요새는 굳이라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필요한 지식이 영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32,000원, 뭐 10% 할인되면 29,000원 조금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 해도 이게 좀 책값이 비싸고 근데 큰맘 먹고 사는 책인데 나중에 100페이지 뭐 이렇게 학문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굳이 읽어보지 않고 그냥 주석 이렇게 돼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아쉽긴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오늘